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수치는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었는데 석탄 발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뽑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김치에서 추출한 미생물로 기능성 식품과 치료제 개발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조명은 도시의 야경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인공빛에 노출되면 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빛공해의 위험성과 이와 관련된 규제 기준은 어느 수준인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경험은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적어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물 부족의 심각성과 물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미세먼지 수준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2017년 기준 국가별 1년 평균 미세먼지 수치 자료를 보면 주요 국가 가운데 인도와 중국, 베트남,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미세먼지가 나쁜 나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5개 국가의 석탄 발전 비중은 모두 최상위권으로 우리나라는 4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비중의 27.2%는 물론 전 세계 평균인 38.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당분간 석탄 발전소를 늘릴 계획이어서 당분간 대기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항암 기능과 파킨슨병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이 개발됐습니다. 이 미생물은 기능성 식품과 질병 치료제 개발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특정 미생물이 파킨슨 증상을 완화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왼쪽부터 정상 쥐와 파킨슨병 유발 물질과 치료제를 함께 먹인 쥐, 파킨슨병 유발 물질만 먹인 쥐, 파킨슨병 유발 물질과 기능성 미생물을 함께 먹인 쥐 등 4마리의 운동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파킨슨병 유도 물질만 먹인 쥐는 운동 시작 몇 분 만에 실험 기구에서 떨어졌습니다. 파킨슨 유도 물질에 김치 미생물을 먹인 쥐는 한참 뒤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김치에서 추출한 기능성 미생물이 파킨슨병의 운동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 연구소가 파킨슨병의 운동 능력을 높이는 미생물 2종과 항암 효과가 큰 미생물 3종, 몸의 틀을 잘 자라게 하는 양모 기능성 미생물 1종 등 모두 6종의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김치연구소는 국내 한 바이오 벤처 기업에 56억 원의 이진료를 받고 기술을 넘겨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성 미생물에 대한 각종 효능이 입증되면서 기능성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분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성 미생물 치료제 시장은 수년 내 수십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기능성 미생물을 이용해 면역 항암제 개발을 시도하는 등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기능성 미생물의 작용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혀 상용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2017년 이 연구소는 아토피 개선 기능성 미생물을 개발해 기술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기존 치매 치료 약물의 짧은 지속 기간을 극복한 새로운 치매 약물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물질을 지속해서 줄이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생성되기 때문인데 기존 치매 치료 물질들은 복용 직후 일주일 동안만 가바를 억제하고 2주 후부터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약 후보 물질은 쥐에 실험한 결과 복용 후 4주까지 가바를 감소시켰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물질이 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영장류에서도 독성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69년 3월 25일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환자에게 타인의 신장을 이식하면서 시작한 국내 장기 이식 수술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전신인 명동 성모병원에서 시행된 국내 첫 신장 이식 수술은 1954년 미국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 신장 이식이 있은 뒤 15년 만입니다. 국내 장기 이식 수술은 1972년 이식 뒤 거부 반응을 줄이는 면역 억제제가 스위스에서 개발되면서 잇따라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뇌사자 신장 이식과 1988년 뇌사자 간 이식, 1992년 심장 이식, 1996년 폐 장 이식 등입니다. 이 같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2001년 연간 1,370건에 불과하던 국내 장기 이식 건수는 2018년 3배인 4,11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3만 명이지만 필요한 뇌사자 장기 기증은 연간 5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가 국제실험장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석 달 전 독일과 스위스에 사무소를 둔 연구단체 디스트레스가 물주입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스트레스는 지난 1월 30일 국제지구물리학 저널에 이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논문에는 부드러운 순환자극이라는 수리자극 방식을 실험실이 아닌 실제 지열발전 현장에 적용한 것이 포항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포항 시민들은 지열발전연구단이 지진 위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실적 쌓기에 치중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포항 지열발전소를 폐쇄하고 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지하에 남은 물이 또 다른 지진을 일으킬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폐쇄 후 부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폐쇄해도 당장은 원상 복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열발전소에서 주입한 13,000톤의 물 가운데 아직 6,000톤가량이 땅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층 사이에 스며든 물은 땅속 압력에 따라 흐르면서 또 다른 작은 지진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5.4의 강진이 발생한 뒤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땅속 환경이 바뀐 탓에 섣불리 물을 빼낼 수도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압력 변화와 미소지진의 발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그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스위스 바젤의 경우 3.4의 지진이 일어나자 바로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땅속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폐쇄 후 물이 빠져나오도록 기다렸지만 2017년 다시 지하 압력이 올라가며 미소 지진이 일어나자 닫았던 시추공을 열어 압력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10여 년간의 꾸준한 관찰로 더 큰 지진을 막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특별한 조사나 연구 없이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분석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미 대처할 시간을 많이 놓친 만큼 땅속 압력과 지진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빛공해에 대한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야간에 지속해서 인공조명에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멜라토닌이라는 깊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 이 빛에 의해서 저해되거든요. 네. 그래서 야간 조명이 수면의 질과 양을 떨어뜨린다 이런 건데요. 이 상태가 길어지면 대사장애나 그리고 나아가서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제 밤이 낮처럼 너무 밝아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일단 빛공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피해자는 어떤 점을 호소하던가요? 네, 제가 만나고 온 피해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예. 네, 옆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이 대형 전광판의 인공조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인공조명은 매일은 아니지만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거의 밤 11시를 넘겨서까지 켜져 있었다고 하고요. 예. 가끔은 이른 새벽에도 켜져서 이 빛으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한밤중이나 새벽이 아니더라도 저녁에 휴식을 취하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현란한 불빛 때문에 토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피해자가 사는 지역은 회사가 많은 지역이라서 저녁 8시 이후에는 거의 다 퇴근을 해서 유동인구가 적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전광판을 켜놓는 이유가 뭘까 피해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저희가 보기도 했지만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밤거리 하면은 이 화려한 전광판이 좀 상징처럼 되어버린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빛공해에 대한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인데 얼마나 심한가요? 네. 지난 2016년에 국제공동연구진이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전 세계 빛공해를 측정한 바 있는데요. 그때 일단은 전 세계 80% 이상이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중에 89.4%가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 나라 가운데 2위였습니다. 1위는 이탈리아였고요. 예. 연구팀은 또한 빛공해 지역이 거주지와 겹치는 비율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한국이 2위로 나타났고요.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한국 순위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는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는 G20에 속하지 않아서 이 순위에서는 빠졌지만 네. 전 세계 국토의 100%가 빛공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반면 G20 중에서 국토가 상대적으로 넓은 호주나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빛공해 영향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거주지나 상업 공간의 그런 공간이 겹치다 보니까 더더욱 이 빛공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네. 전 세계 2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이 좀 걱정되는데요. 네, 앞서 저희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빛공해가 유방암을 1.5배 그리고 전립선암을 2배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외국 연구진의 결과였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빛공해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연구진은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빛공해 정도에 따라서 2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또 지역별로 암 발생 현황을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예. 흡연이나 음주 여부 그리고 심지어는 미세먼지 수준까지 전부 고려해서 보정된 값을 보면요. 빛공해가 심한 지역 상위 25%에 사는 남성은 빛공해가 심하지 않은 하위 25%에 사는 남성보다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이 1.7배나 높았습니다. 네, 유방암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빛공해에 계속 노출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1.24배나 높았다. 네, 그러는데요. 전문가의 자세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가깝게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또는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과도 관계가 깊다고 그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유방암과 남성의 전립선암은 둘 다 호르몬과 관계가 깊은 암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 암이 가장 야간 빛공해와 관련이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연구를 보면은 다른 암과는 이 빛공해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독 여성의 유방암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암이 빛공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게다가 서울시와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빛공해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고지혈증, 두통까지도 일으키는 것으로 나왔고요. 2010년에 국제암연구소가 이 빛공해가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빛공해가 단순히 일상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건강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빛공해와 관련한 법이 있는데도 역부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빚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13년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간의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를 빚공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생태보호 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빚공해 기준을 다르게 해놓고 있고요. 이 기준은 조명이 가로등이냐 전광판이냐 이렇게 조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네. 광고 조명, 즉 번쩍이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을 보면요. 비유하자면 이 촛불 한 개를 1m 떨어진 곳에서 봤을 때 밝기가 1룩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진 후 1시간 뒤부터 해 뜨기 전 1시간 전까지 이 광고 조명이 10룩스보다 밝은 빛이면은 빚공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상업지역의 경우는 조금 더 완화된 25룩스 이상이면은 빚공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 기준은 선진국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의 경우는 3룩스를 빚공해로 규제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빚공해 방지법에 이 소등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건데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밤 11시를 소등 시간으로 규정을 해놓고요. 이 11시 이전, 그러니까 소등 전에는 5룩스 이하로 빛을 규제하고요. 소등 이후에는 1룩스 이하로 더욱더 빚공해를 심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소등 시간을 10시 정도로 규정하는 등 이 밤이 더 깊을수록 빛을 더 심하게 규제하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등 전후를 정하자 이런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옵니다. 예. 네, 시간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춰서 정해야겠지만요. 네. 그래도 꼭 이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빚공해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긴 하지만 너무 기준이 느슨하고 또 이 선진국의 소등 시간 규정과 같은 점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느슨한 법조차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좀 상대적으로 늦게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3년에 빚공해 방지법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기준을 어겨도 따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15년에 몇몇 시들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 빚공해법을 어길 시 이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구역이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은 오는 2020년까지는 거의 단속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 관계자들도 빚공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 지도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과태료를 강제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빚공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건데, 자, 당장 규제가 힘드니까요. 스스로 좀 환경을 개선할 그럴 방법은 없을까요? 네. 빛의 세기를 사실 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 빚공해로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요. 핸드폰에 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이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조도계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빚공해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이 사는 곳이나 자기가 지나다니는 곳이 우리나라 법구정상 빚공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측정이 되면요.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느슨해서 쉽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요. 집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또 수면할 때 수면 안대를 구비해서 잘 때마다 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빛 수용체는 눈에 있기 때문에 눈을 막아주는 방법인 건데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아침이 되면 꼭 햇빛을 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멜라토닌을 경구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데요. 빚공해로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멜라토닌을 먹는 걸로 복용하는 방법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잠만큼은 편안히 잘 잘 수 있도록 좀 법이나 제도가 좀 더 강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형 상점이나 큰 슈퍼마켓에선 비닐봉투를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회용 봉투 사용이 다음 달부터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165제곱미터가 넘는 가게가 대상입니다. 일부 제품은 허용됩니다. 생선이나 고기처럼 물기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채소는 계속해서 비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플라스틱 용기 등에 1차 포장이 됐다면 금지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됩니다. 채소칸 등에 있는 비닐을 겉봉투로 쓰면 안 됩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제과점도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전에는 비닐을 공짜로 줬는데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형이나 아니면 그 사업장의 규모, 그다음에 그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충분히 저희가 계도를 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당분간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유통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안 거쳐도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건데 소비자 단체에서는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긴키대 연구팀이 만들어낸 신품종 참돔입니다. 보통의 참돔보다 1.2배 정도 큽니다. 右側が普通のマダイで、左側のマダイが、我々が新しい技術を使って筋肉量を増やしたマダイです. 참돔 유전자 가운데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콕 집어 찾아낸 뒤 이를 제거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전자 편집으로 불리는 최신 유전자 조작 기술이 사용된 겁니다. 개체 하나의 유전자 가운데 일부를 제거하거나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2개 이상 개체의 유전자를 조합하는 유전자 재조합과는 다릅니다. 수확량이 많은 벼와 영양가가 풍부한 토마토도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미 개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독성과 발암성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도 서류만 제출하면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農林水産省といたしましては引き続きこの検討状況を注視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하나의 개체 안에서만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또 유전자 편집이 활용된 식품 유통이 활발해지면 신품종 개량에 속도가 붙고 농수산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食品っていうのは毎日私たちが食べるものですから、そこに何が起きる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大変不安ですよね. 일본 정부는 유전자 조작 식품 표기를 의무화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시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정보통신기술, 즉 ICT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택시기사를 위한 전용 호출 애플리케이션과 지차 장애인 승객의 이동을 돕는 AI 스피커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손과 귀가 되는 따뜻한 기술을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쁜 출근길, 호출 앱으로 콜택시를 부르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금 특별한 택시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기업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른바 고요한 택시에 청각장애인 기사를 위한 전용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겁니다. 운전 중에도 콜을 놓치지 않도록 깜빡이 알림을 화면에 추가했는데 시선이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 운전대 위 콜잡이 버튼도 부착했습니다. 고객의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메시징 기능으로 기사와 고객이 서로 특이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들리지 않긴 하지만 운전을 할 땐 시각적인 것들이 보통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과 남양주, 경주에 12명의 청각장애 택시기사를 채용한 고요한 택시는 연말까지 100여 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셨던 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고용을 갖다가 더 창출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승객을 위한 AI 서비스도 출시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승객이 음성 명령만으로 콜택시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 불러줘. 원하는 목적지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엘리베이터 위치와 작동 여부, 장애인 화장실과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등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AI 스피커입니다. 손을 사용 못하다 보니까 입으로 이렇게 계속 터치펜을 조작을 하다 보면 그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음성만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배려의 기술이 장애인의 손과 귀가 되어 생활에 따뜻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물은 어디에서든 익숙하게 볼 수 있어서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곤 하는데요. 하지만 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느끼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일단 세계 물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와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물의 날에 따라 해마다 물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행사를 전개했는데요. 2019년 세계 물의 날은 Leaving No One Behind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지역이나 인종, 성별, 종교, 가난 등에 상관없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그런데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요. 네, 2003년 미국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1인당 연간 가용 담수량이 153개국 중 129위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적게 오는 편은 아닌데요. 연 강수량이 1,300mm로 세계 평균인 813mm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아서 강수량은 다른 나라보다 많더라도 1인당 연 강수량이 총량은 세계 평균의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 물 부족을 불편함을 겪는 일은 겨우 없다는데요. 다만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시골 등에서는 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물 부족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물 부족을 경험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 부족 현상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현실 속에서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처럼 정말 물이 없어서 물 부족을 겪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물리적 물 부족이라고 합니다. 반면 강이나 호수, 시냇가처럼 수원지는 있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겪는 물 부족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을 경제적 물 부족이라고 합니다. 물을 공급할 만한 장치와 시설이 없어서 경제적 물 부족을 겪는 나라를 보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그리고 북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같은 빈곤 국가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가 있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해도 그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 역시 경제적 물 부족에 해당합니다. 예, 물 부족도 물리적 물 부족과 경제적 물 부족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세계 곳곳에서 이런 물 부족 현상 때문에 겪는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도 대체가 불가능한 생명 자원이잖아요. 예. 세계 수자원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5,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물 부족으로 죽어가고 20초당 1명이 오염된 물을 마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을 얻어 사망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구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바닷물을 제외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시고 쓸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물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은 바닷물입니다. 예. 실제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지구상에서 더군다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겨우 2.5%에 불과한데요. 그나마도 담수의 80%는 극지방의 빙원과 빙하 속에 갇혀 있고 나머지가 흙과 바위 사이에 흐르는 지하수입니다. 예. 이렇게 모든 걸 제외하면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단 1%에 불과합니다. 이 1%의 물을 70억 인구는 물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 생명체가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물을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더더욱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 국가에서 오염됐던 그런 물을 깨끗하게 개선시킨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염된 물은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오염된 하천과 강을 살려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흐르는 템즈강은 1800년대에 공장 폐수로 더러워졌는데요. 죽음의 강이라고 불릴 만큼 악취가 런던 전체를 뒤덮였지만 시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은 수돗물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고요. 예,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그 라인강을 흐르는 그 나라들인데요.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 때문에 오염이 심해졌는데요. 결국 1946년에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여러 나라가 함께 뜻을 모아 국제 라인강 수질 오염 방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더는 라인강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힘을 합치자는 거였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는 라인강이 흐르는 곳곳에 수질 측정소를 세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그런 노력이 있었군요. 자, 혹시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울산 시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이자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 울산 태화강이 있습니다. 지금은 울산의 자랑으로 여겨졌지만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악취로 인해 산책조차 할 수 없어서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했던 강이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울산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이유였는데요. 과거 태화강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6급수로 분류돼서 오염이 되었지만 2007년 이후에 상류뿐 아니라 하류까지 1급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태화강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던 원천은 울산시와 기업체,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 때문이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 처리 시설을 강화했고 그리고 태화강 수중이나 주변을 뒤덮었던 쓰레기를 치우고 강물의 흐름을 막았던 방사부를 제거해서 강이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모두의 힘이 합쳐져 태화강에는 1급수에만 산다는 연어와 은어가 돌아오고 수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인 일이긴 하지만요. 이처럼 한 번 오염된 자연을 회복하게 하려면 정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 지키고 보존하면 어땠을까 싶은데 혹시 일상 속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양치하고 세수를 할 때 그 수돗물을 좀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인데요. 그럴 때 이렇게 수돗물을 틀어버릴 때는 바로 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치할 때나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물을 잠그는 습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중 목욕탕을 이용할 때도 서로 물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절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설거지는 흐르는 물에 하기보다는 받아서 한 후에 hen금 정도만 물을 틀어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인 만큼 물은 돈이라는 개념을 꼭 잊지 말고 아껴야 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손 씻을 때 비누칠 왜 하잖아요. 네, 이때 맞아요. 물을 잠그고 비누칠을 하거든요. 자, 이처럼 물을 좀 절약하려는 그런 습관이 모두의 몸에 배인다면 우리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정립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도한 인공 조명으로 흐트러진 생체 시계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에 따르면 산속에서 태양과 모닥불에만 의지한 채 일주일만 지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달 뒤쯤인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일제히 불을 끄는 소등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빛 공해를 줄이려는 시도에 모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